내 전 재산이 날아갔다고. 투자자에게 전 재산 사기를 당한 명자 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30해를 함께한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데는 큰 트럭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와 손때 묻은 보따리 몇 개를 챙겨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녹슨 대문이 삐걱거리며 내는 소리는 꼭 어딜 가느냐고 묻는 비아냥 같았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명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공항행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며 거칠어진 손마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로 굳은 살이 박힌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버텨왔던가. 60을 넘긴 나이에 거쳐도 생계도 없는 빈손이 된 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빌딩 숲을 뒤로하고 그녀가 향한 곳은 비행기로 1시간을 날아가야 닿는 낯선 땅 제주였습니다. 제주공항을 빠져나오자 훅 끼쳐오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습한 공기가 명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낯선 풍경 속에서 명자는 주머니 속 쪽지에 적힌 주소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해물탕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숙식이 제공되고 아이들을 돌봐주면 된다는 조건은 갈 곳 없는 명자에게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제주에서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 무렵 수련의 태도는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한우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수련은 명자를 식당 안쪽 가족 식탁으로 불러앉혔습니다. 비싼 한우를 구워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명자는 자신이 정말 이 집 식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수련은 명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웠을지 몰라요. 진짜 친정엄마 같아요. 그렇게 신뢰가 쌓여갈 무렵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명자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련이 눈가가 붉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수련은 명자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정말 큰일 났어요. 식당이 망할 것 같아요. 수련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재료값을 못 갚아서 거래처에서 더 이상 물건을 안 준대요. 이번 주까지 1,000만 원을 못 주면 식당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명자는 깜짝 놀라 수련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속사정이 이렇게 어려웠다니 안쓰러웠습니다. 수련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고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만 늘어나고. 언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명자는 그녀를 달래며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은 안 되나요? 수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대출도 한도가 꽉 찼어요. 언니,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혹시 잠깐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만요. 일주일 후에 카드 매출 정산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바로 갚을게요. 아니, 이자까지 얹어서 드릴게요. 명자는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이혼 후 받은 전 재산이자 앞으로 살아갈 노후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수련의 눈물과 절박한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방 한 칸 내어주고 밥 먹여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 도움은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 후에 갚을 수 있는 거죠? 수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일주일 후에 꼭 갚을게요. 수련은 명자를 꼭 껴안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놀랍게도 정확히 일주일 후 수련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얹어서 말입니다. 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거 이자예요. 수련이 건넨 봉투 안에는 원금에 100만 원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수련은 우겨서라도 받게 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식당이 살았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명자는 수련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련은 다시 명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언니, 이번엔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제주도청에서 관광객 대상 해물탕 페스티벌을 여는데 우리 식당이 선정됐어요. 근데 재료비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대박 나서 언니한테 2배로 갚아드릴게요. 명자는 이번에도 고민했지만 지난번에 약속을 지킨 기억이 있었기에 결국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수련은 이번에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았고 역시 이자를 얹어서 주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페스티벌 대박 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명자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신뢰 쌓기 작업이었다는 것을.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약속을 지키고 이자까지 얹어 갚아 완벽한 믿음을 심어준 뒤 진짜 큰 돈을 노리는 수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수련은 명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언니, 제가 식당을 하나 더 내려고 해요. 서울에 분점을 내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근데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언니 명의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명의는 이미 대출이 많아서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갚을 거고 언니한테는 매달 이자를 드릴게요. 아니, 아예 공동 사업자로 해드릴게요. 언니도 식당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명자는 흔들렸습니다. 공동 사업자, 식당 주인. 그 달콤한 말들이 예순을 넘긴 여자의 초라한 미래의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수련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명자의 이름으로 대출이 시작되었고 심지어 수련은 명자의 자녀 명의까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서류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명자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고 걱정하는 자녀를 설득해 결국 서류를 받아냈습니다. 명자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지를. 친절이라는 이름의 덫이 이미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시태그 챕터 3 무너진 모래성. 약속된 날이 지났습니다. 수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분점을 내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수련은 명자를 피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명자는 용기를 내어 수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련아, 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수련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평소의 화사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귀찮다는 듯한 얼굴로 명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말투에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니요? 저번에 약속한 돈 말이에요. 언제 갚을 수 있을까 해서요. 명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련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서울 분점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요. 나중에. 그 말이 명자의 귀에는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언제가 나중인데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언니,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약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돈이 없다니까요. 명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그 모든 친절과 눈물과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명자는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럼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달 이자라도 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련은 짜증스럽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하세요. 언니 명의로 빌린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언니, 이 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괜히 식당 평판만 나빠져요. 알았죠? 명자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그것도 자녀 명의의 보증까지 포함하면 7천만 원에 달하는 빚이었습니다. 명자의 노후 자금은 이미 바닥이 나 있었고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목소리가 그래? 지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명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끊은 후 명자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명자는 용기를 내어 식당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당의 실제 소유주는 수련이 아니었습니다.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수련은 그저 운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분점 이야기도 거짓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새로운 식당 개업 흔적은 없었습니다. 명자가 빌려준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명자는 수련을 다시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 이런 식으로 돈 빌려가고 안 갚기로 유명해요. 저번에도 다른 보모 언니한테 똑같이 했어요. 명자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던 것입니다. 작은 돈을 빌려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은 뒤 큰 돈을 가로채는 수법. 그리고 그 돈은 명자 명의의 대출이었기에 수련은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혜에게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증을 선 대출의 이자가 연체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다급하게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선 거야? 명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혜의 분노와 실망이 담긴 목소리가 명자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명자는 제주 바다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련의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장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수련이 마음을 바꿔 돈을 갚아주지 않을까? 혹시 이 모든 게 오해가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련은 명자를 완전히 무시했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게 명자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 사람 돈 때문에 미쳤어요. 조심하세요. 명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경찰서 문턱을 넘는 그 순간까지 명자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경찰서에 갈 일이 없었던 명자에게 그곳은 마치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펼쳐지는 제주의 풍경은 서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검은 돌담 사이로 보이는 유채꽃밭, 멀리 우뚝 솟은 한라산,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명자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라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슴 한구석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커다란 수조 속에서 힘차게 움직이는 전복들과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명자를 반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식당은 북적였고 주방에서는 끓어오르는 해물탕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활기찬 소음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아 명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 언니, 고생 많으셨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식당 사장인 수련은 명자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언니라도 만난 듯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화사한 미소를 지은 수련은 명자의 거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좀 예민한데 인상 좋으신 언니 보니까 마음이 푹 놓인다며 연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살가운 환대가 고마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자신에게 선뜻 방 한 칸을 내어주고 일자리까지 준 이 젊은 여자가 마치 하늘이 보내준 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련은 명자를 식당 뒤편 작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아담한 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창문 너머로는 제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우리 식구처럼 지내면 돼요. 수련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명자의 일상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 사장네 아이들을 깨워 씻기고 아침을 먹여 학교와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7살 딸아이는 밥투정이 심했고 5살 아들은 아침마다 옷 입기를 거부했습니다. 명자는 인내심을 발휘해 아이들을 달래고 도시락까지 챙겨 학교 차에 태웠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는 식당 뒤편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를 다듬거나 행주를 삶았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면 주방을 거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 수련이 명자를 친언니처럼 대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언니 힘들지 않아요? 이것 좀 드세요. 수련은 틈만 나면 좋은 반찬을 챙겨주었고 명자의 어깨를 주물러주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식당 근처 작은 방에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몇 년만 고생하면 내 작은 전세방 하나는 마련할 수 있겠지. 명자는 가슴속에 품어두었던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전부였지만 그것이 명자의 새 인생을 위한 미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보모로, 밤에는 식당 일을 도왔고 그것도 모자라 주말이면 근처 다른 식당에 설거지 알바까지 나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랐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숫자를 보면 피로가 가셨습니다.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눈이 충혈된 채로 제주의 새벽을 맞이하는 날이 많았지만 명자는 행복했습니다. 30해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롯이 제 힘으로 일궈가는 이 노후. 자금이 그녀에게는 생명줄이자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사장 수련은 가끔 명자의 방에 들러 과일을 깎아주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 겉보기엔 화려해도 재료비가 올라 남는 게 없다느니 시댁 식구들이 돈을 빌려가서 속이 상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명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착한 사장님이 고생이 많네.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명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화사한 미소 뒤에 그녀가 밤잠 설쳐가며 모은 그 귀한 돈을 삼키려는 거대한 구멍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주의 푸른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명자의 일기장엔 희망찬 내일에 대한 다짐이 빼곡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믿고 열심히 살다 보면 길은 열리겠지. 그 소박한 믿음이 명자를 지탱하는 유일한 지팡이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쓰는 동안 명자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피해 금액을 적고 사기를 당한 경위를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명심하라는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돈을 안 갚는 거면 민사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형사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고 그 사이에도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명자는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도 많았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자녀의 신용까지 망쳐놓은 명자는 그저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죄로 수련을 기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법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첫 재판날 명자는 일찍부터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이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멀리 피고인석에 수련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와 눈이 마주치자 수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수련의 범행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점,
계획적으로 신뢰를 쌓아 큰 돈을 가로챈 점, 피해자의 자녀 명의까지 도용한 점. 명자는 증인석에 서서 그간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의 변호사는 능숙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단순 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2번은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았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수련은 증인석에 서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서울 분점을 준비하다가 거래처에 사기를 당했어요. 그 돈만 돌아오면 명자 씨한테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저도 갚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수련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였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저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명자는 매번 법원에 출석했고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수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의 변호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판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수련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는다. 명자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징역 10개월. 수련은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명자의 돈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이긴 것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변호사가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명자는 또다시 법원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사재판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형사 판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수련의 책임은 명백했습니다. 법원은 수련에게 7천만 원과 이자를 명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자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끝난 거라고,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련은 징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고 주소도 옮겼습니다. 명자는 집행관 사무실을 찾아가 강제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냉혹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수련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련은 처음부터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식당도 차도 집도 모두 타인 명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수련이 빚을 갚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재산 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수련을 법원에 불러 재산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도 수령 거부되어 돌아왔습니다. 명자는 다시 법원을 찾아가 수련의 재산 조회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 없음. 명자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법은 명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 종이 한 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7천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문은 그저 무게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만 원.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빚과 판결문뿐이었습니다. 명자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60평생 남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살아왔던 명자에게 그것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힘드셨겠어요. 곧 처리해드릴게요.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센터를 나섰습니다. 바깥 햇살은 따스했지만 명자의 마음은 한없이 추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명자에게 배정된 곳은 제주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작은 공간.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바람이 새어들어왔습니다.
명자는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하나뿐이었지만 그것을 정리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여전히 판결문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 판결문, 민사 판결문, 강제집행 불능 통지서, 재산 조회 결과. 명자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법은 자신이 옳다고 인정해 주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명자의 삶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었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명자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딸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혜는 명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엄마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명자는 지혜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 이름까지 쓰게 해서. 내 신용까지 망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지혜는 명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엄마가 자책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그날 지혜는 명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방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떨어진 벽지를 붙이고 새는 창문 틈을 막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전기장판도 하나 사다 놓았습니다. 엄마, 춥지 마. 지혜가 떠나며 남긴 그 말이 명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공무원은 친절하게 몇 가지 공공 일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명자는 그중 공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몸을 움직이니 생각이 덜 복잡했습니다. 일을 하며 명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할머니,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 모두 상처가 있었고 모두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느 날 명자는 인터넷 카페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명자는 용기를 내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명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임에서 한 선배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10년을 싸웠어요. 판결은 받았지만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해자가 언젠가는 실수를 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그 사람이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명자는 그 말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수련도 언젠가는 다시 재산을 만들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을 쉽게 바꾸지 못하니까요. 명자는 조용히 수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가끔 식당 근처를 지나가며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수련이 최근 차명으로 다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서귀포 쪽이었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그곳을 찾아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수련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하나하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또다시 법원을 드나들어야 했고 또다시 서류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조 모임의 동료들이 응원해 주었고 지혜가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명자는 시장을 지나다 작은 빵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금빵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한 개에 1,500원.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명자는 하나를 샀습니다. 따뜻한 빵을 베어 물자 입안 가득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명자는 벤치에 앉아 그 빵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명자는 더 이상 그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것은 많았지만 아직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숨 쉬는 이 몸, 생각하는 이 머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 명자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소금빵을 먹었다. 맛있었다. 내일은 공원 청소를 마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수련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한라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제주의 바다를 물들이고 그 빛이 명자의 작은 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명자는 그 빛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내일의 해는 뜬다. 명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